네, 안녕하세요. 김영모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2월 12일이네요. 자, 12월 12일 하면은, 언제 떠오르는 용어가 있죠? 바로 12.12입니다. 12.12 사태. 1979년이죠. 제가 중2 때였으니까 1979년입니다. 12월 12일 날. 그때 당시에 정말 그 서울에서 아주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사건이 있었던 날이죠. 네. 뭐 그에 대해서는 뭐 누누이 말씀드렸고 또 여러 번 그 영상도 찍어서 소개를 했었기 때문에 뭐 일단은 그런 사태가 있었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이 또 12월 12일인데 1948년 오늘 12월 12일 날 우리 그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해서 국제연합이죠. 유엔에서 그 승인을 한 날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그 의미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국가가 이제 제대로 건국이 되려면 뭐 주권과 영토와 국민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한반도에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고 국제연합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다 같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날이다라는 얘기죠. 물론 이제 거기서는 소련 그때 당시에 소련의 그 의정국들이 6개국이 반대를 하긴 했습니다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을 했고 그리하여 1948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이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이제 건국한 것을 갖다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날이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그 대한민국이 그 대한민국의 합법 정부로 어, 한반도 합법 정부로 이게 승인받은 그 내막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그 이제 대한민국 이 승인된 날이거든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1948년 12월 12일이 바로 우리 그 대한민국을 유엔에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바로 승인이 된 날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이제 그 정부 수립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죠. 그에 대한 승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의 건국절을 1948년 8월 15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날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지 않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땅을 이렇게 사갖고 여기다 어, 영노민국을 내가 선포하노라 라고 얘기한들 국제적으로 그래 너 인정해줘 라는 말이 있고 너 혹시 너 정리 나갔냐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 그건 국가가 아니죠. 그때는 바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그 이 건국절을 놓고 많은 논쟁이 이제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괜히 그 자꾸 쓸데없는 거 갖고 소모전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어제 그제죠. 그제가 이제 임정에서 대일 선전 포고를 할 때, 그때 이제 이 김구 선생이 임정 주석으로서 이제 대일 선전 포고문에 이제 그걸 발표하면서, 거기는 이제, 1919년을 건국일로 해갖고 이렇게 이제 그 연호를 썼죠.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 그, 그야말로 이제 이제 현대 국제 정치에서 이야기하는 그 국가의 이제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거에 이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 얼마나 우리가 건국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그 독립운동 하던 분들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날이 우리가 건국한 날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좀 우리끼리 진짜 음? 정말 그 독립을 바라는 건국을 바라는 그런 입장에서 한 얘기지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그런 건국일은 아니다. 바로 국제적으로 승인받은 날은 바로 그러니까 승인받은 어떤 국가가 선거는 1948년 8월 15일이고 그걸 유엔에서 이제 유엔 총회에 상정을 해서 그래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있는 그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이제 우리 국제사회가 인정을 한다라고 한 것이 바로 오늘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당시에 유엔 가입국은 58개국이었다라고 하네요. 뭐 범아메리카 20개국, 연방 8개국, 아랍 6개국, 공산위성국 6개국하고 뭐 나머지 또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58개국인데 48년이니까 제가 고민학교 할 때만 하더라도 뭐 100개국 좀 넘었던 걸로 좀 기억이 되는데 지금은 한 300 가까이 되나요? 정말 좀 미리 좀 알아보고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날 그 이전에 이제 7월 17일 날 지연 이제 국회에서 헌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이제 5월 10일 날 해갖고 나온 분들이 이제 국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대통령을 뽑았죠. 그때 대통령으로 선출된 분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죠. 간접 선거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자,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미 이제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유엔 총회 담당 대표단 단장에 장면 박사를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특별사절단 정상 대표란 얘기겠죠. 근데 사절단 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병옥 박사, 뭐 다들 뭐 미국에서 유학하고 한 그런 그좀 지식인들이죠. 네. 소련은 1948년 9월 21일 유엔 총회 개막에 맞춰 미소 철군 요구를 본격화했다. 자, 이때는 이제 남북이 분단된 그런 상태로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가 남쪽에 하나씩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이제 갖춘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 이제 외세를 이제 배제하자 그래갖고 이제 소련도 나가고 미국도 나가자. 결국은 이제 침략을 하려고 이제 밑밥을 깔아놓는 거죠. 저때 당시에 벌써. 즉 북한에서 소련군이 철군할 테니 남한에서도 미군을 즉시 철수하라. 그런데 소련과 북한은 그 조만간 그 끄트머리에서 국경이 맞닿아 있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거기만 넘어가면 철군이 되는 거예요. 강만 하나 건너가면. 강도 강 같지 않은 강. 근데 이제 미국은 이제 철수를 하면 미국 본토로 가든지 일본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뭐 바다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군사 작전상 이제 그런 걸 다 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대표단이 이제 프랑스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엔 총회가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유엔 총회 한국 대표들은 프랑스에 입성을 했다. 그리고 장면 단장은 유엔 사무국과 협의해서 각종 회의에 참관자 자격으로 참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조치를 다 취해놨다는 얘기죠. 하지만 한국 문제 토의는 개막 2달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막을 했는데 한국 문제를 상정을 하지 않는 거죠.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 총회에 한국 문제 조속 상정을 요청하는 전보를 타전했다는 얘기죠. 빨리 상정해다 이제 승인해달라는 얘기죠. 만일 저때 유엔이 한국 문제를 상정 안 하고서 그 상태로 내버려뒀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그래도 1919년이 이제 뭐 주장을 계속 하겠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 그렇게 독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엔 총회 상정이 됐어요. 이후 한국 문제가 유엔 정치위원회에 상정이 됐고 12월 7일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 대표의 유엔 연설이 진행이 됐으며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적 합법성 등을 강조하면서 지지를 호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표결을 붙였겠죠.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라고 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 표결에 붙인 거예요. 자, 11일 오후 3시에 표결이 시작됐고, 오후 5시에 찬성 49대 반대 6, 기권 1표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이 결의되고, 신생정부로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자, 여기 반대가 이제 6표인데, 반대가 아까 보면은, 음, 소련 공산주의성국 6개국이라고 그랬죠. 이 친구들이 반대를 했겠죠. 나머지는 뭐 우리하고 척진 일이 없으니까 찬성을 하고, 기권을 뭐 어느 나라가 했는지 모르지만, 뭐 조금 눈치를 봤던 모양입니다. 자, 한반도 유일한 합법정부. 헌법정부라고 합니다. 합법정부입니다. 자, 이에 15일은 유엔 승인 경축대회가 열렸고 그날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경축대회에서 윤보선 서울시장이 개사를 맡았다. 예.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 윤보선 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서울시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윤보선 대통령이 하도 이 서울 시민들의 청소 상태 이걸 갖다 챙겨가고 청소시장이다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다고 그랬죠. 예. 그 정도로 이제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쓴 분이었죠. 예. 자, 그런데 이게 1948년 12월 12일이죠. 공교롭습니다. 오늘 12.12 사태하고 겹쳐갖고. 그런데 2년은 채 안 됐죠. 한 1년 반 정도 후에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이 국토완정이라는 이름으로 남침을 이제 개시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야포를 쏴가면서 탱크로 밀고 내려왔죠. 우리는 6.25 사변이라고 하죠. 전애들은 국토완정이라고 합니다. 국토완정이라는 뜻은 국토완전 정복이라는 뜻이에요. 완정하니까 뭐 여자 이름 같죠? 완전 정복이라는 무시무시한 뜻이 포함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자, 유엔에서 합법정부로 승인됐기 때문에 1950년 6.25 전쟁에서 유엔군이 참전하게 만든 계기가 됐고 오늘날까지 그 영향이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만일에 저때 승인을 못 받아갖고서 우리가 나라가 아닌 상태에서 저들이 봤을 때 그런 상태로 이렇게 표류하고 있었다라면 유엔군들이 왔을까요? 참 순간순간 아찔한 게 많습니다.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승만 정부가 제1공화국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날 이제 시작을 해서 1960년 4월 4.19에 의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하야를 했죠.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도입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헌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당시 전체적인 분위기는 사회주의도 좋다라는 그런 쪽이었지만 헌법, 즉 국가의 어떤 틀을 갖다가 자유민주화 시장경제라는 체제로 딱 그 틀을 잡아준 분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획경제를 그 표방하는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였던 북한이 유엔
6.25 사변을 이제 일으켰죠. 1960년, 아니 50년 6월 25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어찌됐든 저 상태는 네이션 빌딩을 할 때요. 나라를 만들 때입니다. 그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을 들어가 보면 벤구리온 공항이거든요, 이름이. 그 벤구리온이 그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리는데, 우리나라는 건국의 아버지를 왜 이렇게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폄훼하고 진짜 막말로 씹어제끼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어, 벌 받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한 뒤에 어, 장면 내각이 들어섰죠. 이게 제2공화국입니다. 윤보선 대통령이 장면 총리였어요. 근데 윤보선 대통령은 이제 실권이 없었죠. 장면이 이제 총리가 실권을 갖고 있을 때. 그래서 장면 내각이 이제 이렇게 표면상으로 부각이 되는 겁니다. 윤보선 대통령보다는. 4.19로 인해서, 만들어진 내각이 5.16으로 인해서, 네, 망가졌죠. 그, 참, 1년 남짓한 그 시간 동안에, 어, 뭐, 여전히, 뭐, 데모는 성행을 했고, 어, 뭐, 의견 충돌이 그만큼 이제 많았었던 거라고 보여지는데, 참, 뭐, 1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뭐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겠지만은, 특히 그 5.16이 이제 일어났을 때 그 장면 총리가 보였던 그 태도가 어디 수도원으로 숨고 뭐 막 그랬죠. 그 국가 원수가 그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게 뭐 어떤 경우든 나서야죠. 참 정말. 자, 그리고서 5.16 군사혁명에 의해서 박정희 정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게 3공화국이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헌법을 한번 바꾸죠. 유신헌법. 그게 이제 4공화국입니다. 박정희 정부 때 한 일을 보면은 일단 반공을 국시로 내걸었고, 경제 개발을 이제 추진했고, 부국 강병을 이루었죠. 산업화를 했습니다. 산림 녹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 통일벼라는 걸 개발해서 정말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녹색혁명의 주자였어요. 그리고 중화공업을 일으켰고, 고속도로를 깔았고, 제철을 부흥시켰고, 조선 사업을 전자 뭐 이런 데 손을 다 이제 대갖고, 그리고 이제 새마을운동이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문화복지정책의 기초가 다 이때 마련이 됐습니다. 우리가 요즘 뭐 4대보험, 4대보험 그러는데 그 4대보험이 다 저때 마련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 때 다 깔아놓은 겁니다, 그게. 그걸 시간 지나오면서 우리가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오늘에 이르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유신을 했죠. 뭔 일을 하려고 하면 다 반대를 하니까 이 유신이라는 걸 통해서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이제 대통령 임명을 하는, 물론 이제 정치학적으로 봐서는 진짜 정말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오죽 반대가 심했으면 저랬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뭔가 해야 될 일은 있는 것 같고. 참, 저 시대가 한편 암울해 보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참 저때 역동적으로 이 한민족이 살아왔던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일협정이 있었고, 월남에 파병을 했고, 그다음에 독일에 광부를 파견을 했고, 간호사도 이제 파견했고, 또 중동 건설 붐이 일었죠. 그러면서 이제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김재규가 쏜 흉탄에 이제 서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부가 들었습니다. 제5공화국이 들어선 거예요. 5공화국. 뭔가 경제 도약이 새롭게 되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깔아놓은 것이 이제 잘못하면은 급전직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국내 정치 상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그것을 경제 도약이라는 그런 단계로 끌어올리는 지도자가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다라고 이제 요즘에 와서 저는 그렇게 평가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월 12, 12 사태가 겹치기도 했는데, 어, 지금 경제가 퀀텀 점프죠. 아주 크게 그 성장한 시기가 바로 80년대 제5공국 시기라고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 때는 저도 이제 군에서 나와서 사회 나와갖고서 제가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리죠. 뭐 전자기왕기 개발했고 의료기 개발하고 그런 일을 했었더라고. 전자기왕기라는 게 정보화의 그 기본적인 툴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이 나오고 이메일도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게 나오고, 이게 진짜 정보화가 아주 뭐 이건 상전벽해할 정도로 이제 확 그 이제 일취월장 이게 크게 변화가 됐는데, 그 정보화의 틀을 마련한 지도자가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다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 저는 군에서 제대를 하면서 그 광주 사태 이걸 봤기 때문에 사실 그 젊은 시절에는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그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머지않아 저도 이제 땅속으로 들어가야 될, 이제 걸음이 돼야 될 그런 나이가 돼 가지만은 다시 대한민국이 그 헤쳐나갔던 그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래도 저 때가 살기 좋았던 때고, 그다음에 저 때가 굉장히 확장돼 가던 그런 때였다라는 생각을 해서
전두환 정부, 전두환 대통령을 재평가를 해야 하는 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전두환 대통령 회고록이 나왔죠. 회고록을 이제 지금 구입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회고록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전두환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제가 한번 요약이 되면 한번 방송을 만들어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하고 노태우 정부가 들어섰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그 간접 선거, 대통령 간접 선거를 직선제로 바꾸면서 이제 헌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6공화국이 된 거죠. 그러해서 이제 1로 3김이 붙었지만 결국은 노태우 그 후보가 이제 그때 당선이 됐죠. 이제 그러면서 88 올림픽을 이제 개최를 했었고, 그다음에 북방 정책을 이제 시도했고, 그리고 이제 3당 합당을 했죠. 저는 대한민국이 뭔가 기존에 지켜오던 틀이 망가지기 시작한 게 저 3당 합당이라고 봅니다. 언젠가 3당 합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참, 우리가 이때 좀, 정치 지도자들이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선 게 바로 좌파 정권이에요. 김영삼, 그 다음에 김대중, 노무현, 이렇게. 물론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라고 해서 국가가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좌파 정권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망가지라고 하겠어요? 그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좌파 정권이 들어섰을 때 국가가 뭔가 국가적 내셔널 아이덴티티가 대한민국의 어떤 정체성이 이상해져 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그걸 좀 뭔가 좀 개선을 해줬어야 될 사람이 바로 이명박 정부인데, 이분이 무색무취한 분이었어요. 이제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으로서 정말 고군분투하면서 되돌이키려고 엄청 노력을 했던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사진 한 2번 같이 찍어본 적은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서로 뭐 알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저는 그때 그 탄핵,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그 이전에 집권하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저분이 정말 대한민국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려고 엄청 애쓴 분이에요. 그런데 그걸 탄핵을 시키더라고요. 이 참 정치가 뭔지 그 이후는 언급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해서는 뭐 현지 대통령을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 그래서 그 이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받은 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한번 시극히 간략하게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되돌아본 그 과정을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역시 지도자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정말 내가 부족하면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을 이렇게 등용해 쓸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총소리 난다라고 이렇게 꼬리 내리고 숨고 그런 대통령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이 있어요. 아, 내가 취하는 이 정책 하나하나가 10년, 20년, 아니면 100년 뒤에는 어떤 결과를 낼 거다라는 꿰뚫어보는, 미래를 꿰뚫어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인사이트, 통찰이잖아요. 저는 그 통찰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박정희 대통령이었고, 전두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하도 어수선해갖고 정말 어디로 가는 나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동시대이니 동시대를 평가하기 어렵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연 지금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흘러가는 나라가 제대로 흘러가게 하려면 역시 정치 지도자,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의 통찰이 필요한 거고 그에 딸렸다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문호한 대통령을 만나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고 윤호한 대통령을 만나면 나라가 흥한다. 는 결론에 저는 도달해 있습니다. 제 느낌은 나라의 앞날이 참 어둡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도 이제 뭐, 인간의 삶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죠. 흥망정쇠가 있듯이, 뭐, 급전직하다가도 다시 올라가는 그런 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언젠가는 또 백마 타고 오는 초인 같은 통찰력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또, 분명히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역시 12.12 사태가 있었던 날이기도 하죠. 전 그때 육군 중위였습니다. 퇴근해서 시내에 가서 이제 맥주 한잔 하려고 이렇게 술 취할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이제 사병들이 나왔고 비상 걸렸으니까 빨리 영내 대기하라고 그래서 이제 뛰어들어갔더니 뭐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한밤 새웠어요. 그랬더니 뭐 참모총장이 뭐 어떻게 납치가 됐네 뭐 해갖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음. 그 시대에 이제 그걸 경험을 했는데 역사적인 그 사료들을 다 통틀어갖고 그 시대가 어떤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는지 그 사건이 우리가 정말 면밀하고 심도 있고 정말 통찰력 있게 한번 그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두환 대통령이 쓴
전두환 대통령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서울 가시기 전에 쓴 전두환 해고록을 구매를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책 읽어보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김영롱 TV에서 바라다본 대한민국 한반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